일본 외딴 섬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한글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로엘입니다. 18년 동안 CNN에서 국제분쟁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골에서 총성을 듣고 시리아 국경에서 난민들의 눈물을 기록했죠. 그런데 48이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선택한 새로운 주제가 바로 동아시아 이친 전쟁사였습니다. 아시아 근현대사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어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와는 전혀 다른 복잡함이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와 현재를 대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취재지로 오키나와를 선택했죠. 오키나와에 대해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곳이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된 나라였는데 1879년 일본이 류큐국을 폐지하고 일본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한국처럼 일제강점을 겪은 곳이었어요. 나하공항에 내린 첫날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건물도 다르고 사람들 얼굴도 다르고 심지어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류큐 왕국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대부분은 관광지로 포장된 상태였어요.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리성과 식물원들을 둘러봤지만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에서는 진짜 역사를 찾기 어려웠어요. 현지 가이드북을 뒤적이다가 이토만시라는 지명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 격전지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이토만시 외곽 재개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동네였어요. 시멘트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녹슨 철근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습니다. 공사 장비들이 여기저기 방치된 채로 있었고 붉은 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유독 낡아 보이는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집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붕도 기와가 아닌 녹슨 철판이었고 벽도 여러 번 덧대어 고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창문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시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인사를 드렸더니 의외로 반가워하시더군요. 기자라고 하셨나요? 어디서 온 기자인가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류큐 왕국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그럼 저 집을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제가 앞서 눈여겨봤던 그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저 집은 조선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가족들이 살았어요. 저 집은 조선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가족들이 살았어요.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류큐 왕국을 찾으러 왔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조선인이요? 언제쯤 이야기인가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자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군 작업에 동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직접 보셨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서 데려왔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군사 작업이었죠. 동굴 파기, 비행장 건설, 탄약 운반, 폭격이 떨어지는 위험한 곳에서 일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 바닥은 나무 판자가 군데군데 썩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과 부서진 찬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못질로 고정된 모시옷 같은 것이 걸려 있었고요. 여기가 부엌이었고 저쪽이 잠자리였어요. 한 가족이 이 작은 공간에서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방 한쪽 구석에 나무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곰팡이가 핀 종이들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한글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편지와 함께 흑백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 옷에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쌀링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미쓰비시네요. 아, 그때 미쓰비시에서 석탄광산을 운영했거든요.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일했어요. 오키나와에서도 석탄을 실어 나르는 부두 작업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편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됐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날짜는 1918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도 더 된 편지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촬영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벽, 녹슨 철판 지붕까지 모든 걸 기록에 남겼어요. CNN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걸 놓치지 말고 담아내라. 이 집에 몇 가족이나 살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으로는 3, 4가족이 함께 살았다고 하셨어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벽의 낡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못 자국, 생활의 흔적들, 아이들이 그었을 것 같은 낙서들. 한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배편도 없고 돈도 없고. 할아버지의 증언을 메모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진실일 수 있거든요. 큰 역사는 작은 이야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성껏 쓴 글씨체,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소중히 보관된 흔적들.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편지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현지 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님께 연락드렸더니 다음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키나와의 야경이 보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중동에서 만난 난민들과 이곳 조선인들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는 점에서요. 전쟁이 만들어내는 비극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이 정말 특별하네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인데 하시마에 있는 동생을 걱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시마요? 네.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은 구남도라고 부르죠. 그 순간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석탄광산, 하시마, 그리고 이 편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번역해주신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범수야, 하시마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느냐? 이곳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바람이 거세면 배를 조심하게.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나도 오키나와 부두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건강하니 걱정하지 말거라. 편지 속 필체는 정성스러웠지만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아마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정성껏 쓴 것 같았어요. 종이 질감이나 먹물 번짐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야기가 단순한 류큐왕국 취재를 넘어선다는 걸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편지 한 장이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NN에서 배운 게 있다면 작은 실마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방 곳곳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벽에 박힌 못 하나하나, 바닥에 난 흠집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조선인들이 얼마나 오래 여기 살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말씀으로는 10년 넘게 살았다고 하셨어요. 해방되고 나서야 떠났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진실일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현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오키나와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차서분께 도움을 요청하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자료를 찾고 계시는군요. 이쪽 서가에 관련 문서들이 있어요.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대부분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번역이 필요했지만 사진이나 지도는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특히 미쓰비시 관련 자료에 눈이 갔습니다. 1918년 미쓰비시 오키나와 지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한자와 일본어가 섞여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조선인 노동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숫자도 적혀 있었는데 수천 명 규모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뒤진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어도 글씨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알 수 있었어요. 정성껏 쓴 글씨체,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소중히 보관된 흔적들. 이때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보자고. 하시마라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CNN에서 18년 동안 기른 취재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만난 난민 아이들의 눈동자와 이 편지 속 조선인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시마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인터넷 검색 결과 나가사키현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남도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더군요. 구남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과거 석탄 채굴이 활발했던 곳이고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광산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편지 속 범수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동생이었을 범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다면 100살이 넘었을 텐데 아마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후손들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 기록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시기 조선인 관련 자료요? 네, 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이 필요할 거예요.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니 당시 상황이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조선인들이 석탄 운반, 채굴, 부두 작업에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의 조선인 군속 포로를 노예 노동자라고 표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한국식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탄광사고, 추락사고, 영양실조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늘 밤에만 돌아다녔어요. 낮에 눈에 띄면 맞았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했지.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했어. 우연히 들은 대화였지만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발견한 편지가 가리키는 하시마. 즉 구남도로 향하기 전에 현지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편지 속 범수라는 이름과 1918년이라는 시기, 그리고 미쓰비시라는 회사명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이었거든요. 이토만시 도서관에서 사흘째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문서들을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씩 살펴봤어요.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오키나와 관련 기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관련 문서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조선인 노동자 수급 현황이라는 제목의 1919년 보고서였습니다. 한자와 일본어가 섞여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키나와 부두에서 석탄 운반 작업에 투입된 조선인이 약 3,000명. 그중 상당수가 하시마 탄광과 연결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분께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이 시대 관련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분을 아시나요? 직접 겪으신 분은 이제 거의 안 계시고요. 하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우라소의 지역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조선인 관련 이야기를 많이 아시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라소에로 향했습니다. 나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낡은 목조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사서분이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 한참을 헤맸어요. 구자마 할머니는 90살이 넘으셨지만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만큼은 생생했어요. 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선 사람들 이야기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얘기예요. 할머니의 어머니는 1920년대부터 오키나와 부두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주 왔었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했다고 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뼈만 앙상했고 옷도 누더기였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두로 나가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대요. 하시마에서 실려온 석탄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작업이었죠.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늘 밤에만 돌아다녔어요. 낮에 눈에 띄면 일본 사람들이 때렸으니까요. 할머니의 증언은 제가 식당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그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참 작았다는 거예요. 들킬까봐 무서워했거든요. 구자마 할머니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조선인 가족 중에 아픈 아이가 있어서 할머니, 어머니가 약을 구해다 준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족도 하시마에 가족이 있다고 했어요. 편지를 받으면 울면서 읽더래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편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가족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어머니가 한국 이름은 어려워서 잘 기억 못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다만 큰아들 이름이 범수였다는 건 기억해요. 범수하고 자주 불렀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편지 속 범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와서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편지, 증언, 기록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기록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 정식이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1945년 해방 직후 오키나와에 있던 조선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된 미군 보고서들이었어요. 이 시기 자료들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미군정 관련 문서들이거든요. 영어 문서라서 이해하기는 수월했습니다. 1945년 8월부터 1946년까지의 보고서를 하나씩 넘겨봤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Korean Workers Repatriation Report라는 제목의 1946년 2월 보고서였어요. 조선인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던 조선인 약 4천여 명 중 3천여 명이 1945년 말까지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1,000여 명의 행방은 불분명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을 찾아 일본 본토로 갔고 일부는 소재 불명이었어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선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개인 소지품을 많이 버리고 갔다는 기록이었어요. 무게 제한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Personal belongings left behind include letters, photographs, and small household items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작은 생활용품들을 두고 갔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편지도 그렇게 남겨진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록보관소에서 나와 이토만 씨 그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구자마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근처에 계셨어요. 할아버지, 해방 후에 조선인들이 떠날 때 상황이 어땠나요? 아, 그때 일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직접 보셨지. 1945년 가을쯤이었나 트럭이 와서 조선 사람들을 태워갔어요. 짐은 거의 못 가져가더라고요. 짐을 못 가져갔다고요? 네.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버리고 갔어요. 이 집에도 그때 물건들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의 증언으로 편지가 어떻게 이곳에 남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고 간 소중한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범수라는 이름의 조선인으로 1918년경 오키나와에서 석탄 운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시마에 있는 동생을 걱정하며 편지를 썼고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남겨두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범수는 무사히 고향에 돌아갔을까요? 하시마에 있던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후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일본 내무성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 나아 시립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더 체계적인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차서분께 일제강점기 노동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자료들을 가져와 주셨어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관련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1918년 조선인 노무자 관리 대장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오키나와 지역에 배치된 조선인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범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이는 23세, 출신지는 경상북도 안동, 배치 장소는 오키나와 나아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범수, 편지 속 범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성까지 박씨라니,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명단을 더 자세히 보니 흥미로운 정보가 추가로 있었어요. 가족 관계란에 동생 박철수, 하시마 배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편지에서 범수가 걱정하던 바로 그 동생이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발견한 편지는 박범수가 동생 박철수에게 보낸 것이 틀림없었어요. 1918년 오키나와에서 하시마로 보낸 편지였던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박범수는 안동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지는 어떻게 오키나와에 남아 있었을까요? 범수가 철수에게 보낸 편지라면 철수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19년 하시마 탄광 사고 기록에서 박철수라는 이름을 찾은 거였습니다. 탄광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명단에 박철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고 날짜는 1919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범수가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몇 달 후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범수는 동생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모른 채로 계속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철수가 죽은 후 편지는 어떻게 오키나와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더 조사해보니 당시 하시마에서 사망한 조선인들의 유품은 가족에게 보내지거나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양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박철수의 유품도 아마 오키나와에 있던 형 박범수에게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수는 자신이 보낸 편지를 되돌려받은 셈이었어요. 동생의 죽음과 함께 말이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이런 추측을 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구자마 할머니께 다시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혹시 박범수라는 이름 기억나시나요? 박범수. 아,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어머니가 하시던 얘기 중에 범수라는 사람이 동생을 잃고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제 추측과 일치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시마에서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었대요. 그 후로 말이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범수의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강제로 일하면서도 동생만은 무사하기를 바랐을 텐데 그마저 잃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해방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네. 1945년 가을에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동생 유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대요. 이제 편지가 왜 오키나와에 남아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범수는 동생의 유품과 함께 받은 자신의 편지를 고향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무거운 기억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동생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던 이곳에 남겨두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형제의 마지막 교감이었던 거죠. 범수가 철수를 걱정하며 쓴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범수의 마음을 상상해봤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편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하시마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있던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범수와 철수 형제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나가사키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하시마, 즉 군함도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나가사키 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묘했습니다. 오키나와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산업도시의 냄새가 났고 항구 도시 특유의 습기가 감돌았습니다. 공항에서 나가사키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군함도 관련 홍보물들을 봤어요. 세계문화유산 군함도 투어, 근대 산업혁명의 상징,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요. 나가사키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항구로 향했습니다. 군함도 투어는 날씨가 좋은 날에만 운영된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해둔 상태였어요.
다행히 다음날 날씨가 맑을 거라는 예보였습니다. 항구 주변을 둘러보니 군함도 관련 전시관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군함도의 영광스러운 과거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석탄 생산량 기록, 일본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 첨단 기술 도입 등등. 하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전시관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군함도에서 일했던 조선인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관리인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여기 전시관에는 없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불편한 역사는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죠. 그날 저녁 나가사키 시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군함도와 미쓰비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사서분께 조선인 노동자 관련 자료를 문의했더니 별관에 있는 자료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 시기 자료들은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연구 목적이시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관 자료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감춰진 역사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같았어요. 자료실에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미쓰비시 사내 문서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시마 탄광 조선인 노무자 관리 대장이라는 두꺼운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조선인 노동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 나이, 출신지, 배치 날짜, 작업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박철수의 이름을 찾아봤어요. 있었습니다. 박철수, 25세, 경상북도 안동, 1918년 2월 15일 배치, 지하 채굴 작업. 범수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네요. 그리고 사망 날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919년 3월 15일, 갱도 붕괴 사고로 사망. 박철수의 기록을 더 자세히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료 기록란에 영양실조, 폐질환 의심, 외상 다수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같은 시기에 하시마에서 사망한 조선인들의 명단도 있었어요. 1918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질병, 영양실조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1919년 3월 15일 갱도 붕괴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8명이 조선인이었어요. 박철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사고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안전 장비 부족, 위험 지역 작업 강행, 조선인 우선 배치 같은 문구들이 나왔거든요. 조선인들을 위험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박철수의 마지막 날들을 상상해봤습니다. 형 범수가 오키나와에서 보낸 편지를 받으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날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군함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나가사키 항에서 출발하는 관광선이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일본 관광객들이었고 외국인은 저를 포함해 몇 명뿐이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가이드가 군함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 산업유산을 보러 가겠습니다. 군함도는 메이지 시대부터 석탄을 채굴해 일본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곳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은 계속해서 일본의 자랑, 기술의 발전, 근대화의 상징 같은 표현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강제로 일하며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군함도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군함 같은 모습이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작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배에서 내려 섬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0년 전 박철수도 이 부두에 발을 디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관광객들은 안전펜스가 설치된 정해진 구역에서만 돌아볼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당시 세계 최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이 살았던 숙소는 어디였을까? 박철수가 일했던 갱도 입구는 어디였을까 하는 것들 말이에요. 관광 코스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조용히 가이드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조선인들이 살았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가이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건물 뒤쪽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가이드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안전 펜스 너머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곳이 조선인들의 숙소였다니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펜스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서진 벽, 녹슨 철근, 무너진 계단들. 이 모든 게 박철수가 살았던 흔적들이었어요. 그때 한 일본인 관광객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기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함도에서 일했는데 조선인들과 함께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인들의 대우가 너무 비참해서 평생 가슴에 남았다고 하시더라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조선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해야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고로 많이 죽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증언은 제가 기록에서 본 내용들과 일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 이야기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있는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어요. 군함도에서 나와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철수는 이 바다를 건너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을 거예요.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군함도에서 채굴된 석탄이 실려와 사용되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현대적인 조선소로 바뀌어 있었지만 당시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조선소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근대화 성과만 강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전시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여하는 제목이었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대신 노동력 지원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서 조선소 주변을 걸어봤습니다. 옛날 조선인들이 살았던 숙소 터를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되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골목에서 오래된 목조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변 주민에게 물어보니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그 집은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지금은 비어있지만요.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한 거였어요. 집 주인을 찾아 허락을 받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본 것과 비슷한 구조였어요. 좁은 방, 낡은 벽, 생활의 흔적들. 벽 한 구석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쓴 낙서가 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철수, 1919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박철수가 직접 쓴 걸까요? 1919년이면 철수가 사망한 해였어요. 혹시 군함도에서 일하다가 가끔 이곳에 와서 머물렀던 걸까요? 낙서 옆에 더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형님께 편지 써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박철수가 쓴 것 같았어요. 범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던 기록이었던 거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군함도에서 일하면서도 형 범수를 그리워했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1919년 3월 갱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형을 생각했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오키나와와 군함도 두 곳에서 강제로 일하며 편지로 안부를 나누던 형제. 그리고 동생의 죽음으로 끝난 비극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범수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갔을 텐데 과연 무사히 안동에 도착했을까요? 그리고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일본 각지에 흩어진 제1한국인들을 만나볼 차례였습니다. 혹시 박범수나 박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구성해야 했어요. 나가사키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제1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혹시 박범수나 박철수와 관련된 이야기 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사카 이쿠노쿠에 도착한 첫 느낌은 묘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 김치 냄새가 나는 상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마치 한국의 어느 시장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일본이라는 현실도 분명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인데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파헤치러 온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옛날 이야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할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일인가요?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지.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근처 찻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에 자리 잡은 작은 찻집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943년에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셨어. 그때 내가 10살이었지.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자 씨였습니다. 78살이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또렷했어요. 아버지는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일본으로 오셨대. 하지만 실제로는 탄광에서 목숨 걸고 일해야 했지. 김순자 할머니의 아버지는 홋카이도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해방 후 가족들과 재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말수도 없어지고 밤마다 악몽을 꾸시고 탄광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아버지가 홋카이도에서 가져오신 거야. 표지를 보렴. 성경책 표지에는 부산중앙교회라는 도장과 함께 1935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만난 다른 조선인이 주신 거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걸 고향에 가져다 달라고 하셨다는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죽어간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네요. 김순자 할머니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경책을 평생 간직하셨던 거였어요. 그분 이름은 아시나요? 박씨 성을 가진 분이었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박씨, 혹시 박범수나 박철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백의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범수형, 미안해. 먼저 간다. 철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박철수가 쓴 글이 틀림없었어요. 하시마에서 죽기 전에 홋카이도로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박철수일까요? 할머니, 혹시 그분이 하시마나 구남도에서 왔다고 하신 적 있나요? 아, 맞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그분이 나가사키 쪽 섬에서 일하다가 홋카이도로 옮겨왔다고 하시더라고.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박철수는 하시마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게 아니라 홋카이도로 이송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누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홋카이도 탄광에서도 조선인들의 대우는 비참했다고 합니다. 추위, 굶주림,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어. 거기서 죽은 조선 사람들 이야기는 누가 기억해 줄 거냐고.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이쿠노쿠에서 하루 더 머물며 다른 제1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강제로 끌려온 부모나 조부모, 해방 후에도 계속된 차별,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80대 후반의 이정남 할아버지였는데 직접 구남도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내가 구남도에 있던 건 1944년부터 1945년까지야. 그때 나이가 16이었지. 이정남 할아버지는 박철수보다 훨씬 나중에 구남도에 갔지만 그곳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구남도에는 조선 사람들만 따로 사는 구역이 있었어. 일본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지. 밥도 다르게 줬고 일도 더 위험한 걸 시켰어.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박철수가 살았던 환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이었거든요.
조선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왔어. 고향 이야기도 하고 편지도 대신 써주고 특히 형제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안부를 묻곤 했지. 혹시 박철수라는 분 기억나시나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철수.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그분은 내가 가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어. 몸이 안 좋아서 홋카이도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이정남 할아버지의 증언으로 박철수의 행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시마에서 홋카이도로 이송된 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던 거였어요. 그때 조선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홋카이도나 다른 탄광으로 보내줬어. 일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했거든. 오사카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교토로 향했습니다. 교토에도 제1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오래된 한국인 거주지가 있어서 더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교토역에서 버스를 타고 동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한국인 마을이었어요. 오사카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중년 남성분께 취재 목적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안내로 마을의 터줏대감 격인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도 일본 국적을 거부하고 무국적으로 살았어요. 남편분인 최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으신 분이었어요. 왜 무국적을 선택하셨나요? 일본 국적을 받는다는 건 우리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조선인으로 살다가 조선인으로 죽고 싶었어. 최영수 할아버지의 부인인 박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들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왔는데 안동 근처였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박범수도 안동 출신이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박씨이신가요? 네, 그래요. 왜요? 혹시 집안에 범수라는 분이 계셨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큰아버지 이름이 범수였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박범수의 후손을 찾은 거였어요. 큰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오셨다가 해방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동생 하나를 일본에서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희 할머니의 증언이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생 이름이 철수였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께 오키나와에서 발견한 편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들으셨어요. 큰아버지가 평생 그 편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편지가 정말 남아있었다니. 박영희 할머니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건 큰아버지 유품들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상자 안에는 박범수의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부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큰아버지예요. 오키나와에서 찍은 거라고 하시더라고. 사진 뒷면에는 1920년 오키나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편지보다 2년 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동생 철수를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철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 박영희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박범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을 평생 안고 사셨을 거예요. 큰아버지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마음의 상처는 끝까지 아물지 않으셨어요. 가끔 일본말로 중얼거리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철수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상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어요. 발신인은 김순자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범수 씨, 철수 씨가 마지막에 전해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께 미안하다. 먼저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꼭 고향에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철수는 홋카이도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김순자 씨의 아버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박범수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박영희 할머니는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왔습니다. 바로 그 성경책이었어요. 이게 철수 작은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거예요.
큰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다가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성경책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김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것과 똑같았어요. 부산중앙교회 도장과 1935년 날짜, 그리고 여백에 적힌 박철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큰아버지는 이 성경책을 보실 때마다 우시곤 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면서. 그날 저녁 교토의 한 작은 한식당에서 박영희 할머니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박범수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큰아버지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결혼도 하시고 자식들도 낳으셨지만 일본에서의 기억은 평생 지우지 못하셨어요. 특히 철수 작은아버지 제사 때마다 많이 우셨다고 해요. 일본에서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박범수는 1970년대까지 안동에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일본에서의 기억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셨던 거죠. 큰아버지 자식들,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이 부산에 살고 있어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박영희 할머니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박범수의 직계 후손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요코하마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더 많은 제1한국인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박범수 후손들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일본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 곳곳에 박범수와 박철수 같은 조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어요.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곳에도 제1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요코하마 중화가 근처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중국인 거리와 인접해 있어서 복잡하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골목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보였고 한국 음식점들도 여러 곳 있었어요. 한 작은 슈퍼마켓에서 나이 드신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김혜순 할머니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75살이셨는데 제1한국인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1930년대에 조선에서 오셨어요. 처음엔 도쿄에 계셨는데 나중에 요코하마로 오셨죠. 김혜순 할머니의 아버지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다고 했어요. 강제동원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본 이름을 써야 했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김철웅이던 이름을 기무라 데츠오라고 바꿔야 했죠.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의 핵심인데 그마저 빼앗겼던 거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일본 이름으로만 불렸어요. 집에서만 한국 이름을 썼죠. 학교 친구들은 제가 한국인인지도 몰랐어요. 김혜순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찍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진첩을 넘겨보니 정말 많은 조선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명절 때 모임 사진들까지. 일본에서도 조선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분들 중에 구남도나 오키나와에서 일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네, 있어요. 여기 보세요. 김혜순 할머니가 가리킨 사진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성들이 서 있었어요. 뒤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걸 보니 항구나 섬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사키 쪽에서 일하다가 요코하마로 오신 분들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피해 오셨죠. 사진 속 인물들을 자세히 보니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분 이름을 아시나요? 글쎄요. 아버지께 들은 것 같은데 박씨 성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박씨, 혹시 박범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도 나가사키에서 오셨다고 했나요? 네. 그런 걸로 기억해요. 아버지가 그러시기를 이분이 동생을 그곳에서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박범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김혜순 할머니는 사진 뒤를 뒤집어 보며 뭔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요. 박범수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범수의 또 다른 흔적이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건가요? 1946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해방 직후겠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박범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해방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커 보였어요. 아마 동생 철수를 잃은 상처가 컸을 거예요. 이분이 요코하마에 오래 계셨나요? 아니요. 얼마 안 계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1946년 가을쯤에 부산으로 떠나셨어요. 김혜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박범수의 해방 후 행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요코하마로, 그리고 마지막에 고향 안동으로 돌아갔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러시기를 박범수 씨가 떠나실 때 많이 우셨다고 해요.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박범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김혜순 할머니는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그때 사진들과 편지들이 더 있어요.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하셨거든요. 상자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범수가 요코하마에서 고향으로 보낸 편지 사본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철수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범수의 절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대신 써주셨어요. 박범수 씨가 글을 잘 못 쓰셔서. 김혜순 할머니의 아버지는 박범수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배편 예약부터 서류 정리까지.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서류도 복잡하고 배편도 구하기 어렵고 해방 후 귀국 과정의 어려움을 들으니 박범수가 겪었을 고생이 짐작됐습니다. 요코하마에서 하루 더 머물며 다른 제1한국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경험들이었어요. 강제동원, 차별,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80대의 이봉철 할아버지였는데 직접 하시마 근처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나는 다카시마 탄광에서 일했어. 하시마 바로 옆 섬이지. 이봉철 할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당시 나가사키 일대 탄광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시마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다카시마로 옮겨왔어. 거기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시체를 처리했지.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박철수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죽으면 제대로 장례도 못 치러줬어.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철수는 과연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을까요? 하지만 가끔 동양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어. 유품이랑 함께. 이 증언으로 박철수의 유품이 박범수에게 전달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기록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국립공문서관에 가면 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도쿄 국립공문서관은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야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관련 문서들을 신청했는데 일부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문서들도 상당 부분이 검열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조선인 귀국자 명단에서 박범수의 이름을 찾았어요. 1946년 10월 15일 부산행 배편 승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시마 탄광 조선인 사망자 명단에서도 박철수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1944년 12월 3일 폐질환으로 사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날짜가 달랐습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니 박철수는 1919년 갱도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때 입은 부상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질환을 얻었고 25년 후인 1944년에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았어요. 공문서관에서 나와 신주쿠의 한 카페에서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1918년 오키나와에서 하시마로 보낸 편지, 1919년 갱도 사고에서 부상당한 박철수, 1944년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 1946년 고향으로 돌아간 박범수.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박범수의 후손들을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로부터 박범수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날 밤 호텔에서 부산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교토에서 만난 박영희 할머니가 알려준 연락처로 박범수의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민수 씨인가요? 저는 다니엘 로웰이라는 기자입니다. 할아버지 박범수 씨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왜 취재하시는 거죠? 오키나와에서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편지요?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쓰신 편지를? 박민수 씨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동생분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철수라는 분에게. 아, 철수 작은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박민수 씨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박범수의 후손들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부산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민수 씨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사진에서 본 박범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민수 씨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와 부산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어요. 워낙 말씀을 안 하셔서. 박민수 씨의 말을 들으니 박범수가 얼마나 힘든 기억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술을 드시면 철수 작은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우시더라고요. 부산 시내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박민수 씨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오키나와의 편지, 구남도의 흔적, 제1한국인들의 증언까지. 박민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거푸셨다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박범수가 고향에 돌아온 후의 삶, 가족을 이룬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고 가신 아픔들까지. 할아버지는 철수 작은할아버지를 위한 제사를 매년 지내셨어요. 정확한 기일을 모르셔서 음력 12월 초하루에 지내셨죠. 박범수는 동생을 잃은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혼자만 간직하시며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내일 안동으로 함께 가시겠어요? 할아버지 묘소도 있고 옛날에 사셨던 집터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박민수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범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부산에서 안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박민수 씨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상도 산야를 보니 박범수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1946년 겨울에 안동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많이 바뀌어 있었죠. 일제강점기 동안 땅도 많이 빼앗기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요. 박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박범수가 겪었을 또 다른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거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묵묵히 농사를 지으시며 가정을 꾸리셨어요. 할머니와 결혼하신 것도 1948년이었고요. 안동 시내에 들어서자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회마을로 유명한 이곳이지만 박범수에게는 일본에서의 악몽을 씻어낼 수 있는 고향이었을 거예요. 박민수 씨가 차를 멈춘 곳은 안동시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이었는데 기와집들과 논밭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해방 후 사셨던 동네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분위기는 남아있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께서 박민수 씨를 알아보시더군요. 어머, 민수야. 오랜만이네. 이분은 누구신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기자님이세요. 아, 범수 영감 이야기를? 그분 참 고생 많이 하셨지. 마을 할머니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범수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이었어요. 범수 영감은 말이 별로 없으셨어. 그런데 가끔 혼자 중얼거리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일본말 같은 게 섞여 나오곤 했지.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지. 동생을 하나 거기서 잃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시곤 했어.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박범수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동생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가슴 깊은 곳의 아픔은 숨길 수 없었던 거겠죠. 박민수 씨의 안내로 박범수가 살았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새 집이 들어서 있었지만 주변의 지형이나 나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사셨어요. 농사도 지으시고 자식들도 키우시고 겉으로는 평범한 농민이셨죠. 하지만 박민수 씨의 기억 속 할아버지는 평범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글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우리에게도 한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키셨고 일본 것들은 되도록 멀리 하시려고 했어요. 박범수의 그런 모습이 일본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로 일본어를 써야 했던 기억,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의지가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던 거죠. 특히 12월이 되면 할아버지가 많이 우울해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철수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이어서 그러셨나 봐요. 박범수는 정확한 동생의 기일을 모르셨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년 12월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셨던 거겠죠. 집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안내해준 곳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사당이에요. 공식적인 사당은 아니지만 철수 작은할아버지를 위해 만드셨다고 해요. 사당 안에는 작은 위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꾸 박철수 지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범수가 직접 써서 모신 것 같았습니다.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70년 전 하시마에서 세상을 떠난 박철수를 위해, 그리고 평생 동생을 그리워했던 박범수를 위해서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당에서 매주 제사를 지내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박범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동생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채 혼자만 살아서 고향에 돌아온 죄책감. 그 무게를 평생 혼자 감당하셨던 거네요. 사당에서 나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범수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이었지만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묘소예요. 197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묘비에는 꾸 박범수 지묘라고 간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별한 치장이나 화려함은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묘소 앞에서 제가 가져온 오키나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범수가 동생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제 그분께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철수 작은할아버지에게 보내신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오키나와에서 70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박범수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박민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날 오후 박민수 씨의 집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박범수의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들까지. 차대에 걸친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발견한 편지, 구남도에서의 흔적, 제1한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박철수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울해하실 때가 많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박민수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일본 음식이나 일본 문화를 그렇게 싫어하셨는지도 이해가 돼요. 박범수의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범수가 자식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본에서의 경험들. 하지만 가끔 술을 드시고 중얼거렸던 말들을 통해 가족들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나라가 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범수의 장남인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 일제강점기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박범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후손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강한 나라, 자주적인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박민수 씨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박범수가 생전에 쓰시던 방에서 잤는데 밤새 그분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박범수의 유품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해방 후에 쓰신 일기예요. 가끔 읽어보시곤 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허락해 주셔서 일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농사일이나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가끔 의미 깊은 문장들이 나왔어요. 철수야, 형이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오늘도 꿈에서 철수를 봤다. 하시마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박범수는 평생 동생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던 거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아,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겪은 일을 너희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모든 걸 말해주어라. 철수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도. 마치 저희 방문을 예견하신 것 같은 글이었어요. 박범수는 언젠가 누군가 이 이야기를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안동에서의 마지막 날, 박민수 씨와 함께 박범수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었지만 박범수가 해방 후 한글을 다시 배우기 위해 다녔던 곳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오신 후 한글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야학에 다니셨죠. 40살이 넘은 나이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한글을 배우시는 박범수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 빼앗겼던 우리말, 우리 글을 되찾고 싶으셨던 거겠죠. 폐교 교실에 남아있는 낡은 칠판을 보니 박범수가 여기서 한글을 배우셨을 때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마을에서 한글을 못 읽는 어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박범수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던 거네요. 일본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던 거겠죠. 안동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박범수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철수 작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두 분이 겪으신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박범수가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할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게 됐고요. 어떤 일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일이요. 그리고 철수 작은할아버지를 위한 제사도 계속 지내는 일이고요. 박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범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 안에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 제1한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후손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사회가 이런 역사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져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테니까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젊은 일본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가 SNS에 올린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 이야기를 본 젊은 일본인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역사 왜곡 반대 운동을 하는 다나카 유키입니다. 선생님이 발견하신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전화 너머 일본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진지하고 간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본 내에서 역사 진실 알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다나카 씨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일본 근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젊은 일본인들과 함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젊은이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서요. 다나카 씨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한글 유적과 조선인 흔적을 찾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젊은 일본인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범수 씨와 박철수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일주일 후 다시 도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다큐멘터리 감독 김민정 씨와 함께였습니다. 김 감독은 일제강점기 관련 작품을 여러 편 만든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런 국제 공동작업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쿄에서 만난 다나카 씨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함께 온 동료들도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꺼려해요. 불편하다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다나카 씨의 동료인 사토 케이코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토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한국 유학을 다녀온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들과 함께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후쿠오카였습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땅으로 조선인들이 처음 발을 디디는 곳이었거든요. 후쿠오카 항구에서 시작된 조사는 흥미로운 발견들로 이어졌습니다. 항구 근처 오래된 창고, 건물에서 한글로 쓰인 낙서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런 게 여기에 있었다니. 다나카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한글들은 대부분 이름이나 고향 지명이었어요. 부산 김영수, 대구 이철호 같은 식으로요. 이분들이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걸까요? 사토 씨가 물었습니다. 아마 배에서 내려 어디로 갈지 기다리는 동안 이름을 새겨놓은 것 같아요. 자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김민정 감독이 카메라로 낙서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7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흔적이었어요. 후쿠오카에서 만난 80대 일본인 할아버지는 귀중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조선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할아버지의 이름은 야마다 타로 씨였는데 1940년대에 항구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을 했어. 임금도 적었고 대우도 나빴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 야마다 할아버지의 솔직한 증언을 듣는 다나카 씨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계실까요? 있지. 하지만 대부분 말하기를 꺼려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오사카였습니다. 제1한국인 커뮤니티와 일본인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사카의 한 시민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일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지만 일부 중장년층도 있었어요. 저희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워크숍을 주관한 히로시마 대학의 다케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접근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박범수와 박철수의 이야기를 발표하자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참석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와닿아요. 추상적인 숫자나 통계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져요. 20대 대학생인 요시다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 때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조선인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워크숍 후 참석자들과 함께 이쿠노쿠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갔던 그 코리아타운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본인 젊은이들과 함께 가서 제1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는 일본인 젊은이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요즘 젊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니. 네, 할머니.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나카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일본인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셨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하고 솔직하게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무서웠어. 아버지가 당한 일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들으러 오는 젊은이들을 보니 마음이 달라져. 할머니의 말을 듣는 젊은 일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억해줘야 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모든 참석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글 흔적을 찾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후쿠시마의 폐탄광, 니가타의 옛 군수공장, 홋카이도의 농장까지 곳곳에서 조선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탄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광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살았던 숙소 터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박철수 씨가 마지막을 맞으셨군요. 다나카 씨가 숙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숙소터 근처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묘지였어요. 작은 돌무덤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일부에는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세상을 떠나신 거네요. 김민정 감독이 카메라로 묘지를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묘지 중 하나에서 박철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그 박철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형님, 동생을 찾았어요. 제가 중얼거렸더니 다나카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역사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살아있다는 거요. 이제 뭘 할 계획이에요? 일본 전국의 젊은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한글 유적지도 만들어서 보존하는 일도 하고 싶고요. 사토 씨도 덧붙였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일본사 수업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젊은 일본인 활동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나카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록 보존이에요. 지금 발견한 한글 흔적들을 제대로 보존해야 해요. 둘째는 교육이고요.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해요. 셋째는 연대예요. 한국의 젊은이들과 계속 교류하며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예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리타 공항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구남도에서 만났던 그 일본인 관광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선인들과 함께 일했다고 했던 분 말이에요. 그때 구남도에서 배웠던 기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그 후에 할아버지 일기를 찾아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일기예요. 구남도에서 일할 때 쓰신 거라고 해요. 혹시 필요하시면 일기를 받아들고 몇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중간중간 한글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인들에 대한 동정과 미안함이 담긴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기 정말 소중한 자료예요. 일본인의 시각에서 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저도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에도 역사를 직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김민정 감독과 함께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들을 번역하는 작업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역사를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감독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본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역사를 알려고 한다니. 네. 희망이 보여요. 젊은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도 할 일이 있겠네요. 이쪽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겠어요. 박범수와 박철수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잊혀진 편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하는 자리였어요. 강당에는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는데 학생들의 눈빛이 생각보다 진지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가족과 헤어져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제 질문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80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키나와에서 발견한 편지를 스크린에 띄우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를 보며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쓴 박범수 씨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동생 철수 씨를 그리워하며 이 편지를 썼죠. 편지 내용을 한 줄씩 읽어주자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바람이 거세니 배를 조심하게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편지가 70년 넘게 오키나와에 남아있던 이유가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동생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편지를 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박철수 씨는 하시마에서 홋카이도로 이송된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다시 박범수 씨에게 돌아왔던 거죠.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로 다가오니 더 큰 울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박범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끝까지 안고 가셨죠. 박범수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분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오키나와에서 찍은 사진부터 노년의 모습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형제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 전쟁의 참혹함, 모두 맞는 답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기록의 힘이에요.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70년 후에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3학년 김수연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증조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다녀오셨대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말씀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혹시 저희도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수연 학생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이죠.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혹시 유품이나 기록이 남아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박민수 씨와 함께 부산 임시수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시기를 기념하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일제강점기 관련 전시도 추가되었다고 해요. 기념관 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박범수 씨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유품을 기증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시실 한쪽에 마련된 개인사 속의 역사 코너에는 박범수의 편지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다른 가족들이 기증한 유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관장님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박범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전시실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가져온 돌멩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한 할머니가 기증해 주신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오키나와에서 일하셨던 아버지가 가져오신 거라고 해요.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던 누군가가 마지막에 가져온 오키나와의 기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민수 씨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범수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서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박민수 씨의 아들인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는데 최근에 할아버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겪으신 일들을 통해서요. 박진우 씨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너무 딱딱해요. 하지만 가족사와 연결되니까 아이들도 훨씬 관심을 갖더라고요. 초등학생인 박지민이와 박지우 형제도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신기해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일본어도 할 줄 아셨어요? 응. 어쩔 수 없이 배우셔야 했어. 그때는 우리말을 쓰면 안 되었거든.
그럼 정말 힘드셨겠다.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김민정 감독과 함께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6개월간의 취재와 촬영을 3부작으로 구성하는 작업이었어요. 1부는 오키나와의 발견, 2부는 구남도의 진실, 3부는 기억의 계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60분 분량으로 만들어서 방송국에 제안할 예정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개인사가 어떻게 큰 역사가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김 감독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일 젊은이들이 함께 작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오키나와의 낡은 집에서 편지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부산 고등학교에서 강연했던 어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나카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버전과 일본 버전을 동시에 방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 양국 시청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같은 사실을 양국의 시각으로 다루면서도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제안이 온 거였어요. 재미아닌 학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가 미국 한인사회에도 알려졌나 봐요. 김 감독이 신기해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강제 이주와 자발적 이주의 차이랄까요. LA의 방송국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역사와 연결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강제동원의 역사는 미국 내 다른 이민자들의 경험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함께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박범수의 이야기가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 후 LA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버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였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으신 일과 비슷해요. 한 2세가 말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간담회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8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구남도에서 일했었어요. 전쟁 후에 미국으로 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다른 증언자를 만날 줄이야.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구남도 이야기를 가끔 하곤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이 구남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요?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구남도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작업복을 입은 조선인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혹시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LA에서 3일을 머물며 더 많은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한인들 중에도 일제강점기를 겪은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박범수와 비슷한 면이 많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박범수와 박철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갈 줄 몰랐어요. 하나의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의 한인들과 일본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민수 씨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미국에서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그날 밤 집에서 지난 8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오키나와의 편지 발견부터 시작해서 일본 각지의 취재, 제1한국인들과의 만남, 한일 젊은이들과의 협력, 그리고 미국에서의 촬영까지. 모든 경험이 소중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역사를 대하는 태도,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 미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도, 일본의 대학생들도, 미국의 한인 청년들도 모두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였어요.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박범수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국제적인 이야기가 되어가네요. 김 감독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더니 놀라워했습니다. 편지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가 더 중요했죠. 그날 오후 다시 오키나와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가는 오키나와였어요. 이번에는 박민수 씨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오키나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류큐 왕국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박범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토만 씨의 그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에 편지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되지 않았네요. 박민수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범수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오키나와현에서 이 집을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오키나와의 공통된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현지 공무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찾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70년 만에 할아버지를 만난 손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집에서 나와 오키나와 해변으로 갔습니다. 박범수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바라봤을 바다였어요. 석양이 지면서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박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고향 생각, 가족 생각, 그리고 동생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박범수의 마음을 상상해봤습니다. 낯선 땅에서 강제로 일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그분의 마음을요. 그날 밤 오키나와의 한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저희를 알아보시더군요. 아, 편지 찾으신 분들이시죠? 신문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도 몰랐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박범수의 이야기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틀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배웠고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범수가 70년 전에 이 길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왔을 텐데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박민수 씨와 헤어지면서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나가기로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계속 전해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박범수와 박철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깨닫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라지지 않은 글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니엘 로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니엘 로엘 씨가 보여준 것처럼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면 사라진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라지지 않은 글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박범수와 박철수 형제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셨던 독립운동가 선열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켜고 민족의 정신을 지키셨던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